첫 번째 세션이고요. 먼저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96년에 군대를 제대한 특허법률사무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특허법률사무소에 와서 이번 1월 달에 나오기까지 거의 20년을 채웠고요. 그동안 거기서 제가 했던 일은 특허 발명가들을 상담을 해서 대기업의 연구원들을 상담하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발명 제안서를 받아서 직접 특허 명세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사건. 그리고 특허청에서 심사하면 이제 거절유예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거절유예에서 대응하는 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특허청과 특허청 심판원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많이 접촉했었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나와서 이게 기업가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통된 게 뭐냐면은 특허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특허 중요하죠. 그런데 부담스러워. 왜 그러냐면은 특허를 내려고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더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 뭐냐면은 특허라는 단어와 특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특허에 대해서 다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건 아마도 수많은 변리사 로펌이 있었고 특허 로펌이 있었지만은 그분과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접촉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특허 출원을 한 분들도 깊이 잠깐 조금만 얘기하다 보면 특허에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특허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만 주면 뭐 변리사 사무소 맡길 수 있는데 그래서 변리사 사무소 맡기면은 거기서 이제 명세서를 작성해 오거든요. 그럼 봐도 그 용어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몰라요. 뭐 실력 있는 분들이 뭐 잘 써주겠죠. 김별쌤 잘 써주겠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건을 출원을 할지라도 막상 특허의 어떤 제도라든가 특허를 왜 내야 되는지, 뭐는 특허 내고 뭐는 특허 내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내가 20년 동안 특허 일을 했으니까 그나마 많은 지식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가분들을 만나서 이 특허에 대해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하나의 더 컨택 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포럼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방향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다 보면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단어, 키워드만 새겨두시고 나중에 또 되면은 그때 IP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런 거 아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강의 끝내고 Q&A를 받고 8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수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출원 핵심 체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저도 이제 어제 카이스트 지식전략대학원에서 지금 최고의 과정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저하고 김성수 대표님과 저희 같이 계시는 우리 송승환 대표님께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거기서 어제 이제 특허 판사님도 두 분이 오셔가지고 특허에서 소송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 그거 보면서 나는 저분들 참 잘 못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의 특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순전하게 나누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나누자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특허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식만 아시면은 이해만 하시고 60%만 이해하시면은 어디 가서 특허 전문가라고 얘기하셔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쪽에 보면은 특허권, 실용실험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나오죠. 이거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요. 산업재산권이고, 이 산업재산권은 크게 얘기해서 지식재산권인의 어떤 테두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속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주요 차이점을 보면은 특허와 실용신화는 자유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그리고 실용신화는 고도하다는 말은 없는 거죠. 그래서 특허권 같은 경우는 발명을 보호하고요. 실용신화는 이 고안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특허권 같은 경우는 등록됐을 경우에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또 실용신화는 등록됐을 경우에 출원일부터 10년이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하는 것은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 7월 이후에 출원되는 거는 20년이에요. 출원일부터 20년이고
그 전에 2014년 7월 이전에 출원되는 건 등록일부터 15년입니다. 존속기간이. 그리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식별력을 가진 거다. 그래서 보호하는 거는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정을 보호하는 거고요. 이거는 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뭐 디자인도 나머지 세 개는 다 출원일부터인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디자인 등록일부터 10년이고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허 출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특별히 이제 권리보호 측면이 있고 마케팅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하는 아이템과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출하거나 그러면 실시료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크로스 라이센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내가 경쟁사 견제라든가 그런 걸 안 한다 할지라도 마케팅 측면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그 기술 특허 출원된 기술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더 높은 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한 게 있고 출원일을 통해서 기술 개발 시점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이하기 때문에 입증 편의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우리가 개발한 기술들을 다른 쪽으로 또 이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수요자들에게 잘 탐색될 수 있게끔 이 기술 특허 문헌을 통해서 기술 이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 또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스타트업들에서 국가 R&D 과제 등에서 입찰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발명을 하면은 발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듯이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받는 게 있고요. 아니면 특허 출원하지 않고 노하우로 보호하는 게 있고 마지막 세 가지는 뭐냐면 내가 특허 못 받아. 그렇지만 너도 특허 못 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공지화된 어떤 논문이라든가 해서 공지화 시켜가지고 공개시켜서 나도 못 받고 나도 안 받지만 너도 못 받게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셔서 어떤 것을 특허 출원해야 될지 어떤 것을 특허 출원 안 하고 노하우로 가져가야 될지 하나 포인트만 아신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허로 보호할 게 있고 노하우로 보호할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만약에 특허를 획득했는데 침해 적발이 쉽다. 그리고 내 특허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면은 특허를 출원하는 거고 내가 그 등록 특허를 가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어떤 침해 적발이 어렵고 권리 행사하기도 어렵다. 그럴 때는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기술 공개 시에 피해 우려가 있느냐. 내가 이 기술을 공개를 하면은 특허라는 거는 내 기술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문서에다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그것을 기술을 공개했을 경우에 피해 우려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출원하면 안 되겠죠. 특허 출원하면 안 되고 노하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이 개발한 기술을 비밀 상태를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느냐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노하우로 가져가는 거고 코카콜라처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비밀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로 가져가는 거고 보니까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보안 상태가 여러 개를 보니까 비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과감하게 특허 출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개발한 게 발명한 것들이 기술들이 경쟁사에서 동일 기술을 개발하고 모방하기가 쉬운 기술인가? 다 기술마다 다를 거예요. 그럼 따져봤을 때 내가 지금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공개는 안 했지만은 경쟁사에서 기술 같은 경우는 동일 기술을 금방 개발하고 모방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마케팅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잘 됩니다.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할 때 당연히 특허 출원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허 출원을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품과 장치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염두를 두게 지금까지 염두를 못 두셨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특허 관련해서 염두를 두게 뭐냐면은 내가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을 경우에 그 등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등록증을 가지고 특허 침해 탐지가 용이해요. 누가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 내 특허 당신이 내 특허 침해했어요.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 침해 탐지가 용이한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특허 침해 탐지가 가장 쉬운 건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장치고 공정 같은 경우. 사실 이 공정은 방법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장치 쪽으로 첨가물 써줘라. 방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렇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와 납품과의 관계인데요. 보통 이제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이제 A 업체로 제작 의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납품을 하죠. 납품을 하고 장치 출원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까지 또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장치 의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물품을 만져 팔다 보면 제작 단가가 올라가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서는 B 업체한테 이 물품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A 업체가 그 개발한 그 설계도를 가지고 B 업체에 주면서 너는 해가 한번 개발해봐. 자, 이럴 경우에 보면은 A 업체가 만약에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겠죠. A 업체가 B 업체를 특허 침해해서 고소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이 A 업체는 이 대기업과 특허를 통해서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A 기술이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특허 하나 딱 내놓으면 내가 이거에 대한 특허 냈으니까 내 기술 다 보호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A 기술이 있으면 뭐 A1 기술이 있고 A2-기술이 있어요. A2-에 또 A2-2, A2-3, A2-1에서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장벽들을 쳐야 됩니다. 쳐가지고 여러 개의 가급적이면 특허망들을 구축해 놓는 것들이 내 기술 보호에도 좋고 나중에 기술 이전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 요건 어떤 게 특허될까? 보통 제가 이렇게 이제 대표님들 만나서 보면 이거 우리 기술 이거 특허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좀 이따 특허 요건을 해볼 건데 그 특허 요건을 맞추면은 다 특허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뭐뭐 말씀드릴 거냐? 발명의 성립성하고 신규성하고 진보성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발명의 성립성인데 특허법 제2조에 보면 발명의 정의가 나와요. 이 발명의 정의는 우리가 아는 발명은 일반적으로 아는 발명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다 하는데 특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명이 성립해야만이 우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특허법상 발명한 자연법칙을 이용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지 자연법칙 자체이거나 자연법칙이 위반되면 특허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은 자연법칙 위반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허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창작이다, 사상의 창작이다, 그리고 고도한 것이다. 딱 세 가지 나오죠. 자연법칙을 이용했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 고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 뭐냐면은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거는 특허 출원 시에 해당 분야에서는 지금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용되지 않더라도 어떤 기술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해가지고 지금 이용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행위는 이런 의료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산업상 당연히 의료산업 가능한데 생각 싶지만은 특허법에서는 이거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근데 실체적 특허 요건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신규성과 진보성과 선언주의라는 게 있어요. 신규성은 뭐냐면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특허 출원 전에 어떤 공개된 발명과 비교를 해서 이것과 새로운 거. 그러니까 특허 출원된 공개된 발명과 예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면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보성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미 지금 내가 지금 출원할 건데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한다. 쉽게 살짝 바꿔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주의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똑같은 발명일 경우에 동일한 발명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누가 먼저 출원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고정욱 팀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발명을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출원을 했어요. 기분 좋아서 오늘 출원하고서 저 오늘 특허 출원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고정욱 팀장님 딱 저 똑같은 발명인데 어제 출원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똑같은 발명인데 하루 차이로 고정욱 팀장님은 특허를 등록을 받으신 거고 저는 이거에 의해서 특허를 못 받습니다. 이거 상당히 날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신규성을 가졌는데요. 보면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으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거를 다 특허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개적으로 공연이 실시된 발령.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면은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돼 있다거나 또 인터넷 이런 거에 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신규성 때문에 거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P2P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특허 출원 안 하고 핵심 사항을 다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달 있다가 내가 특허 출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심사관에서 거절하고 이제 심사를 하려고 그 문헌을 서치하다 보니까 내가 그 전에 특허 출원하기 전에 뭐죠? 인터넷에서 올린 핵심 사항들이 딱 그게 이제 검색이 되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특허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인데 이건 뭐 선행 문헌이 있고 이거는 제 아이디어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절률을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저희가 볼 때는 문헌적으로는 다른데 글자적으로는 다른데 내용상 거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 주장, 이건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제한 주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더 넓은 범위인데 알고 보니까 선행문헌에 뭐 하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럼 그 신규성이 없다고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신규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선행문헌 두 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헌 하나로만 비교해요. 그러니까 하나에 똑같은 게 있으면 신규성이 없는 거고 똑같은 게 없으면 신규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데 지금 두 번째 요거하고 요거 좀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우시면 그냥 패스해 드립니다. 자, 근데 신규성을 잃지 않게 해서 뭐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 의사에 기초에 공지된 경우에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하면서 특허 출원과 동시에 취지 기재 내가 이제 신규성 예외 제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취지를 적어서 내면은 요거는 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고 자기가 발명한 거에서 특허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유의 제한이 없어요. 사유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의사에 기초한 건데 이건 사유의 제한 없이 공지에서 12개월 내에만 뭐죠? 그러니까 내가 출원할 때 이거 주장하고선 이제 내가 공개한 다음에 12개월 내에만 출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 6개월이에요. 일본도 6개월이고 유럽도 6개월이고.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중국에서는 박람회 출원에 대한 공지만 이 특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특허 출원할 건데 등급 출원할 건데 인터넷에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가면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특허 출원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인터넷 같은 데 공개하기 전에 먼저 특허 출원하실 때는 해야 됩니다. 자, 진보성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진보성이라는 뭐냐면 특허법이에요. 특허법은 특허 1번이 나오는데 특허 출원 전에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거 좀 신규성이거든요. 신규성에 규정된 발명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용이하다는 건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이미 공개된 거에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거는 특허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이 상당히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나중에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고 특허를 출원하셔가지고 이제 특허청에서 거절을 받아보면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귀하께서 출원인께서 좀 특허 출원하기에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허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진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단 방법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목적, 구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특이하냐,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는 그 구성이 곤란하냐, 효과가 현저하냐. 지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키워드만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보성의 판단 근거는 요거예요. 구성. 예를 들어서 기존 거는 A, B인데 내 거는 A, C다. 그럼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진보성이 보통 있거든요. 근데 구성이 지금 보니까 내 것도 A, B, C고 기존의 것도 A, B, C야. 그런데 그러면은 목적을 따져보는 거죠. 목적이 특이하냐, 아니면 효과가 현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상업적 성공에서 모험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뭐죠? 이렇게 이제 진보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장기간 해결했던 10년 동안 못 해결했던 것들을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진보적으로
진보성 판단에 참고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씀드린 거죠. 동일 발명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선언주의라는 게 있어요. 확대된 선언주의. 이거는 키워드만 지금 발견해 두시고 나중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있죠. 신규성, 진보성, 선언주의, 확대된 선언주의 있는데 이 신규성과 진보성은 출원 전에 공개된 발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언주의, 아까 제가 고 팀장하고 말씀드렸던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받고 못 받는 거는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뭐 공개될 여부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출원하면은 1년 6개월 동안에는 이게 다 이제 감춰져요. 감춰질 때 1년 6개월 후에 이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출원된 것들, 그 사이에 따질 때 이거 따지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지금 1년 18개월이죠. 1년 6개월이 되면 다 공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특허 출원한 다음에 1년 6개월이 안 지난 거는 어떻게 되냐면 미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거절을 나중에 받으실 때 신규성, 진보성이다 그러면 그 선행 특허라는 거는 이미 다 우리가 특허 출원하기 전에 공개된 문헌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 선언주의, 아까 말한 대로 날짜 따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 사이에 있는 걸로 따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그림이 있구나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확대된 선언주의 그런 게 있다더라. 자, 이거 한번 다 아시는 분들께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인데요. 우리가 발명을 한 다음에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면은 1년 6개월 내에 특허청에서 출원 공개를 해요. 출원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출원한 지 1년 6개월이면 누구든지 키프리스 특허정보원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그게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년이 있거든요. 1년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출원했지만은 더 발명이 보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 내에 우선권 주장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보강해서 출원하면은 요 날짜에 출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요 날짜에 어떤 그 권리를 갖고 요 날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요 날짜에 출원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출원한 다음에 1년 내에 출원을 하더라도 요 날짜로 이제 출원 날짜를 먼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 청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출원을 한 다음에 특허청에 심사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심사 청구 요청한 거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했는데 거절료가 있다. 그러면 거절료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정을 하고요.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나고 설정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원일부터 20년이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등록용 아까 나오는데 우리 이제 고정 팀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특허를 이제 문헌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등록료를 낸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는데 그 매 해마다 연체료를 내거든요. 연체료를 안 내가지고 특허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은 특허가 소멸이 되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게 될 특허 명세서입니다. 명세서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그럼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힌 특허 명세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명세서 역할은 권리서의 역할이 있고 기술문헌의 역할이 있어요. 특허법 제1조에 보면은 이 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촉진하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문헌을 우리가 명세서를 적다 보면 우리 개인들이 적을 때 보면 우리가 기술 문헌을 잘 적을 수 있어요. 내가 발명한 거에 기술문을 잘 적을 수 있는데 이 권리 문헌 보면은 권리 보호 범위가 있는 특허 청구 범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잘 적기 힘드니까 특허로 범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배우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서 작성 이건 다 전자출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특허 로펌에서 PC로 하지만은 그 우리 개인들도 다 노트북이 있잖아요. 저도 노트북에서 이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직접 그 프로그램에다가 에디터에서 작업을 해서 서식 작성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을 해서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출한 다음에 수수료 그것도 인터넷 뱅킹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제 우리
우리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에 들어가도.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특허 로펌에다가 이제 특허청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서 150에서 200만 원을 주고 딱 맡겼는데 한 1년 있다가 거절료가 나온 거예요. 거절료가 뭐냐면 특허청에서 해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특허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절료를 받으면은 출원인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왜냐면 아니 처음부터 잘 써주지 왜 못 써줬으니까 이런 거 받지 않느냐 하는데 보통은 이제 최근에 제가 수업 들을 때 보니까 우리가 요즘 한국에 와서는 특허청을 하면은 58%가 등록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42%는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심사시했던 거절이 되면은 그걸 이제 보정을 해서 다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거절 후에 등록된 청구항은 야생화랑 똑같아요. 그래서 힘이 강력하겠죠. 뭔가 생명력 있어가지고 나중에 등록 후에 명세서 정정이 그러니까 등록된 다음에 명세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무효심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가 등록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특허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진보성이 없고 신규성이 없는데 특허가 실수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료를 특허청에다가 만약에 심판원에다가 법원에다 제출하면은 그게 말이 맞으면은 그 특허 줬던 거를 무효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절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한번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거절 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된 청구항은 뭐 온실속에 화출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시비 걸을 경우에 유효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률을 이렇게 봤거든요. 거절률을 봤는데 거절률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신규성과 진보성 이런 게 나오죠. 선언주의란 말이 나오죠. 확대된 선언주의 나오는데 이거는 다 절차적인 거예요. 절차적이고 실질 내용적인 거는 신규성과 진보성은. 그래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거절률이 나오는 가장 많은 거절률이 진보성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특허는 인용문헌 1과 인용문헌 2와 인용문헌 C니까 문헌을 3개 주면서 거기에 A 특징이 나오고 B 특징이 C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3개를 결합하면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진보성의 거절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용도 보정하면서 주장하죠. 이런 기술은 A 기술에서 이런 거를 생각하기로 하고 B 기술은 이런 것 속에서 구성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까 얘기한 거죠.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 사실 진보성을 주장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성도 있어요. 신규성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문을 대면서 이 기술은 여기 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빈도수를 보니까 진보성,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재분리예요. 기재분리는 뭐냐면 아까 이제 명세서 문헌이잖아요. 그럼 그걸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재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 청구 범위는 꼭 필요한 구성 요소만 적어야 된다. 그리고 발명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게끔 적어야 된다. 그런데 적다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재분리가 있고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듯이 뭐냐면은 보호, 장려, 이용을 동함으로써 산업발전 이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 문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걸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나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걸 좀만 더 바꾸면 좀 기술 다른 게 나오긴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문헌을 보고선 새로운 것을 배경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산업발전 이가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적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헌을 이렇게 이 글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면은 나중에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재분리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기재분리 어떤 원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치료를 하면은 특허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마무리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그 특허 출원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되게 자기 발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A, B, C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내 명세에 적어놓은 A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내 특허를 침해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특허 침해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법률 출원 좀 다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허 청구 범위 해석인데 뭐냐면은 올 엘리먼트 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특허 청구함에다 잡아놓은 기술, 예를 들어서 내 특허 청구의 권리 범위는 뭐냐면 A, B, C를 포함한 거였어요.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하려면은 A, B, C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있으면 그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니까 내 특허 청구 범위에다가 미판과 발의와 등판을 가진 거는 내 권리입니다라고 내가 권리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죠? 미판과 발의와 등판과 팔거리를 한 거예요. 그럼 뭔가 기술이 되게 좋아졌죠. 그럼 이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특허를 침해한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미판과 다리로만 의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권리 가지고 있는 건 이 세 개인데 그럼 이 사람 보니까 뭐 하나가 없죠. 그럼 이거는 비슷한 뭔가 작용이 이루어지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걸 등록을 받았다. 그래서 침해품이 모방품이 특허 등록 첨부를 전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보니까 내가 특허 청구 범위를 세 가지로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위에 건 안 만든 거예요. 두 개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상한 비슷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침해가 아닙니다. 자, 이거 보면 내가 세 가지였는데 어떤 사람이 세 가지에다가 우산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잘 팔리겠죠? 이대로 팔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됩니다. 이게 되게 그림으로 볼 때 되게 간단한 것 같잖아요. 간단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특허 분쟁에 이르게 되면 이걸 따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냐? 내 욕심 때문에. 나는 내 특허 범위를 되게 넓게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률에서는 상당히 한정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우선 보면은 이거 세 가지거든요. 똑같이 세 가지죠. 신발 모양 바꿨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것도 키워드만 준비해주세요. 균등물이거든요. 균등물인데 여기에서 여기에 균등물이다. 그러면 얘가 특허 침해가 되는 거고 이거 균등물로 따져봤을 때 다른 거다 싶으면 특허 침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특허 청구를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리사 로펌에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특허 로펌에 작성을 하는 건 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특허 로펌이 작성한 게 잘 작성됐는지 못 작성됐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판단 근거는 이거예요. 자, 내가 발령을 했는데 발령을 해서 특허 청구를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이죠. 왜 사각형이라고 했냐면 내가 만들어낸 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이 잡았어요. 사각형 나무로 된 미판과 그다음에 얘 미판에 부착돼가지고 4개의 다리가 있고 직각이죠. 직각으로 부착된 등받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 범위를 작성해서 내가 권리를 받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짝퉁 작품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면 보면은 자 볼까요? 자, 이 짝퉁된 제품 1은 요거는 손거리를 가지고 있죠. 손거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해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사각형 나무였죠. 엉덩이를 거치기 아닌 사각형 나무였는데 얘는 지금 원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있지만은 여기다가 어떤 한정을 하냐에 따라서 침해가 될 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하도록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적어요.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미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미판이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삼각형이든 어쨌든 간에.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적어서 딱 주면은 발명가분들 출연도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제품이 사각형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발명 제안서에다가 사각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상당히 이렇게 뭐라고 하지? 불만을 가지세요. 근데 그거는 특허제로부터 잘못된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사각형이라고 했으면 아마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종속항에다가 미판은 사각형을 가지는 거라고 써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특허 청구 범위를 우리가 적을 때는 내가 직접 적을 수도 있고 다른 로펌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번 보는 거예요. 특허 명세를 자꾸 넘겨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특허 명세 이제 청구 범위 나오는데 보자. 딱 봤더니 불필요한 한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학형이라는 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요소의 기능을 불필요하게 한정하지 말고 이거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로펌에다 맡겼는데 명세서가 불필요한 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불필요한 한정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불필요한 한정 같아요. 이거 좀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정확하게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넓은 권리의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글자 적혀 있는 거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침해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불필요한 한정 금지를 하는 건 뭐냐면은 권리 범위를 넓게 이제 확보해서 하는 거고 직접 침해를 유도한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침해 적발을 용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면은 핸드폰의 내부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표시가 되죠? 화면이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청구를 받을 때도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잡아주면 돼요. 그게 바로 직접 침해를 유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작성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범위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독립항과 종속항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독립항에서는 부과하거나 한정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됐는데 보통 저는 이 명세서를 작성할 때 검색에 잘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역으로 작성을 어떻게 작성하냐면 심사관들이 제가 작성할 걸 명세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서칭이 잘 되는 검색어는 제 명세서에 일부러 안 넣어요. 안 넣고 뭔가 단어를 바꿔서 일반적으로 안 쓰는 단어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면 심사관들이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검색 키워드를 잘 유출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거 하다 보니까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검색이 잘 되는 명세서라고 같은 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검색이 잘 되는 명세서 쓰면 나중에 기술 이전에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던 거고요.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뭐냐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절료를 받거나 해서 다 보장이 되면은 특허 등록이 돼요. 등록 결정이 나오거든요. 등록 결정이 되면은 특허 등록 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뭐를 해야 되냐면 최초의 3년치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하면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등록 결정 받는 3개월 내에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또 6개월을 더 주거든요. 근데 6개월을 더 주기도 안 내면은 이제 특허가 소멸이 됩니다. 이러죠. 등록 공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소문이 공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2년도에 그 중기청 과제를 하면서 특허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직접 했었는데 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팀 5명이가 있었는데 5명의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특허 이제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지금은 동업을 위해서 공유로 특허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이전해 주거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생각이 뭐냐면 특허는 어차피 그 이면 계약을 통해서 뭐 하더라도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해놓는 게 이전하거나 훨씬 편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냐면은